근데 뭔가 그 수학자라고 하면요. 굉장히 직업병 있잖아요. 뭔가 한 채 오차도 허용하지 않을 것만 같은 깐깐할 것 같은 직업병이라는 것도 따로 있을까요? 저는 그 수에 별로 약합니다. 그래서 네? 수업 시간에 강의할 때도 강의하다가도 계산을 자꾸만 틀려요. 제가 그래서 아이들한테 나는 계산이 많이 틀리는 교수이니 내가 틀린 걸 꼭 찾아내야 되고 만약 수업 시간 끝날 때까지 틀린 거 못 찾아내면 너네 점수 안 줄 거야. 뭐 이렇게. 아, 너 편하시네. 네. 그러니까 수학자가 꼭 수에 강한 건 아닙니다. 그러니까 그 수를 좋아하고 그다음에 수를 가지고 할 수 있는 일들을 어떤 새로운 생각을 하는 사람들이지 예. 수를 꼭 수에 능해야 수학을 잘하는 건 아닙니다. 자, 온 나라를 아주 뭐 들끓었던 그런 그 소식이 있었죠. 알파고라는 거였습니다. 얼마 지난 지 얼마 안 됐습니다만 아직도 우리 뇌리에 생생합니다. 마침 이 시기에 우리 아이들 교육은 또 어떻게 해야 되나 이런 얘기를 할 적기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얘기를 좀 드리려고 하는데요. 자, 알파고는 우리 온 국민이 인간의 고유 영역이 인간의 생각한다는 게 뭔지 이런 걸 한번 정말 성찰할 기회였습니다. 우리 학부모들이 아이들을 기를 때 두고두고 곱씹을 그런 생각거리를 줬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어느 고등학교에 가서 미래 뭐 하고 싶니? 그러면 반쯤이 의사하겠다고 손들어요. 그런데 그 바둑 최고수를 꺾는 그런 능력으로 방대한 환자 데이터를 학습하면 질병을 무인 진단 못 하겠습니까? 게다가 이 엑스레이 영상을 수술 결과와 대조하면서 학습하면 사람보다 더 잘 판독할 수밖에 없어요. 게다가 이미 IBM 슈퍼컴퓨터인 왓슨은 암 진단률에서 가장 숙련된 의사를 넘어섰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10년 뒤 의사의 역할은 지금과 달라질 수밖에 없습니다. 이런 것들을 우리가 묻지도 않고 생각지도 않고 미래 설계를 해요. 위험하죠. 그러니까 알파고라는 사건만큼 우리 아이들과 학부모들에게 정말 우리가 한 번 더 생각해야 된다라는 메시지를 어떻게 더 잘 주겠습니까? 저는 그래서 한국판 스푸트닉이 나올 기회라고 생각합니다. 1957년이었습니다. 10월이었죠. 10월 4일이었는데 구소련이 인공위성인 스푸트닉을 처음으로 지구 궤도에 인류 역사상 처음으로 진입시켰습니다. 냉전 시대 적국이 먼저 한 거예요. 그러니까 미국 국민들이 정말 충격받았죠. 당시 대통령이 아이젠하워였습니다. 이분이 결국은 국민들을 충격받은 국민들을 추스르기 위해서 연구개발 조직인 나사를 만들었습니다. 우리 나사 다 아시죠? 게다가 국방연구 조직인 달파를 이때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이 케네디 대통령 거기서 끝나지 않고 다음 대통령인데요. 뉴 프론티어를 선거 공약으로 내세웠습니다. 미국 교육을 다 뒤집어 엎었어요. 수학과 과학을 획기적으로 강화했습니다. 20세기 후반에 미국의 경쟁력은 국가 경쟁력은 여기서 나왔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도 알파고를 스푸트닉처럼 우리 사회의 문제, 우리 교육의 문제를 획기적으로 고치는 계기로 삼아야 되는 거죠. 데이터의 숨은 뜻을 읽어내는 것, 이게 21세기의 경쟁력입니다. 19세기에 이미 이런 것들을 했던 선각자가 있습니다. 나이팅게일입니다. 백의의 천사입니다. 우리가 램프를 든 여인이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근데 이분이 왼쪽에 지금 저 화면에 보시는 간호사였고 다 저건 다 아시는 내용이에요. 그렇죠? 근데 오른쪽은 잘 모르실 거예요. 오른쪽에 똑같은 사람입니다. 저분이 위대한 통계학자였습니다. 잘 모르셨죠? 저분이 유년기부터 수학의 천재성을 보였습니다. 당시만 해도 19세기에는 여성의 대학 입학이 허용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집에서 혼자 홈스쿨링으로 아버지한테 배웠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저 두 가지 상이한 것들을 같이 할 수 있을까 한 사람이 그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크림 전쟁입니다. 당시 100만 명이 참전해서 30만 명이 죽은 아주 큰 전쟁이었습니다. 영국군도 20만 명이 참전했어요. 거기에 플로렌스가 갔거든, 이 나이팅게일이 갔거든요. 거기서 이런 질문을 합니다. 아니 왜 전쟁터에서 수많은 젊은이들이 죽어야 되지? 참 바보 같은 질문이죠. 전쟁터에서 사람 죽는 거 당연한 거 아니에요? 뭐 총 맞고 칼 맞으면 죽는 수밖에 없잖아요. 그러니까 바보 같은 질문이에요. 그랬을까요? 질문을 했는데 나이팅게일은 거기서 그치지 않고 답할 수 있는 무기를 보유했다. 이게 이제 본질적인 차이죠. 나이팅게일을 위대한 성녀와 동급으로 여겨지게 된 이유죠. 일단 이 젊은이들이 왜 죽는지를 이해하고 싶었어요. 전쟁터에 온갖 통계를 모읍니다. 모든 사람들이 다 간과했던 통계들을 다 모아내요. 그리고서는 결론을 냅니다. 영국군이 2만 1,000명이 죽었는데 그중에서 실제 총상이나 그것의 후유증으로 죽은 사람은 일부밖에 안 된다. 대다수는 감기 걸려서 그냥 병원에 갔는데 거기서 탁한 공기와 더러운 물과 이 비위생적인 환경 때문에 병에 걸려서 죽는다. 이 통계는 몇백 년 동안 있었던 통계예요. 아무도 그 쓸 생각을 안 했어요.
게다가 이분은 자기가 그 조사한 그 통계를 보통 사람의 언어로 소통할 수 있는 능력이 있었어요. 그걸 표현하는 저게 나이팅게일 장미 다이어그램이라고 하는데 요즘으로 말하면 파이 차트 비슷합니다. 그런 걸 만들어서 일반인들에게 자기가 그 통계 의미를 자기가 만든 통계 의미를 전달하는 능력이 있었어요. 타임스 신문사에 편지를 보냅니다. 이 젊은이들이 죽어나가고 있다. 죽지 않아도 된다. 국내 여론이 들끓었겠죠. 특히 의회가 아주 난리가 났습니다. 정부는 뭐 하고 있느냐. 지탄의 소리가 높았고 조립식 위생병동을 만들었습니다. 전쟁터로 보냈죠. 그러고 나서 사망률이 42%가 2%로 줄었습니다. 1000명 중에 420명이 죽다가 20명만 죽어요. 그러니까 1000명 중에 죽어야 될 400명이 사는 겁니다. 이 정도 되면 당시 그 자기 아들, 딸들을 전쟁터에 보낸 영국 국민들 눈으로는 정말 성녀와 동급으로 보일만 하죠. 기부금 답지에서 그거 다 전쟁터에서 쓰고 남은 걸 가지고 나중에 간호학교를 만들었습니다. 이게 종교단체가 만들지 않은 세계 최초의 간호학교입니다. 지금은 영국 킹스 칼리지 런던의 간호대학입니다. 당시에 헌신의 정신만 있으면 위대한 간호사가 훌륭한 간호사가 될 수 있다고 믿었던 시절입니다. 근데 헌신의 정신을 가진 간호사가 나이팅게일밖에 없었겠습니까? 그렇지만 이 차이, 죽어야 될 400명을 살리는 이 차이는 나이팅게일이 가졌던 그 데이터에 대한 소양, 데이터로부터 숨은 의미를 읽어내는 능력 때문이었죠. 그리고 그런 전쟁이 일어났던 사건들을 역사적인 어떤 통찰을 갖고 있었고요. 그것들이 이제 위대한 혁신가의 자질이었다는 거죠. 이미 19세기 있었던 일입니다. 이제는 21세기 인공지능 시대입니다. 우리가 나이팅게일 같은 사람을 과연 길러내고 있는가를 봐야 되는 거죠. 근데 우리나라는 길러내는 건 고사하고 수학을 포기한답니다. 게다가 이런 말들을 이게 상식적으로 보이죠? 우리 부모님은 고등학교 졸업하고는 평생 수학 안 사용하고 잘 사셨다는데 미적분 뭔지 모르고 평생 사셨다는데 난 국문과 갈 건데 왜 미적분을 알아야 되지? 너무 상식적이고 동의하시죠? 그런데 이게 사실 우리 아이들 잘못은 아니에요. 아니 그 어려운 수학을 배우는데 이거 배워서 어디다 쓰지? 대답 안 해주잖아요. 나는 뭐 할 건데 나는 나중에 소설가가 될 건데 나는 그 마케팅 전문가가 될 건데 이거 배워서 어디다 쓰지? 미적분 배워서 대답 안 해주잖아요. 그냥 일단 대학을 가야 되니 문제를 잘 풀고 실수하지 말아라. 그래서 반복해서 문제 푸는 것만 연습하거든요. 이쯤 되면 수학을 안 싫어하는 게 신기한 거죠. 그죠? 그러니까 이거는 사실 아이들 잘못이 아닙니다. 우리 교육 시스템의 잘못입니다. 교사들 잘못도 아닙니다. 자기 아이들을 인생에서 낙오되게 할 수는 없으니까 대학 보내야 되니까 당장에 시험에서 좋은 점수 받게 해야 되니까 방법이 없어요. 자, 그래서 이게 어떤 문제인지 잠깐 미래 일자리를 좀 보면은 금방 문제가 드러납니다. 최근에 아마 신문에서 보신 분들도 있을 텐데 미국 일자리의 거의 반이 20년 이내에 인공지능과 로봇으로 대체 가능하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일자리들이 20년 안짝에는 다 지금 존재하지 않는 일로 반 이상은 바뀐다는 얘기입니다. 지난 2월에 그 다보스 포럼에서 미래 일자리 보고서가 나왔습니다. 거기에서 4차 산업혁명이라는 것이 주요 화두였습니다. 1차 산업혁명은 다 아시죠? 증기기관이 나와서 열차가 나뉘기 시작했어요. 교통이라는 개념이 바뀌기 시작했죠. 게다가 기계가 생산되고 당시에 이 저항이 엄청 났었습니다. 일자리가 없어졌거든요. 마구간 먹이 주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 다 일자리 잃었어요. 그런데 훨씬 많은 일자리가 생겼죠. 운전사 2차 산업혁명 이때는 전기가 나왔습니다. 대량 생산이 되기 시작했죠. 이때도 그래서 소규모 기업들이 대부분 무너졌습니다. 이때도 아주 격한 반대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역시 훨씬 더 많은 일자리가 창출됐습니다. 공장이 생기고 사람들을 대거 고용하고 인간의 삶의 질이 나아지고 결국 시간이 흐르면서 사람들이 받아들였죠. 이게 인류가 진보하고 있구나. 3차 산업혁명은 20세기 말입니다. 컴퓨터와 인터넷이라고 하는, 다시 말하면 네트워크된 컴퓨터들, 하드웨어에 의해서 생산 자동화가 되고 역시 아주 대단한 그 생산성의 향상이 일어났습니다. 역시 많은 직장이 없어졌습니다. 하지만 더 많은 일자리가 생겼거든요. 그때도. 이제 지금 일어나고 있는 일을 다보스 포럼에서는 로봇과 인공지능으로 이제는 가상 소프트웨어가 중요한 시대가 됐고 가상화가 실제 우리 삶에 들어오기 시작했다. 이게 새로운 4차 산업혁명이 될 것이라고 했는데 알파고가 바로 이걸 단적을 보여줬죠. 지금 인공지능이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지금 우리 삶에 들어와 있구나 하는 걸 우리 어느 순간 갑자기 깨달았잖아요. 의사가 하는 그런 진단도 웬만한 건 자동으로 할 수 있고, 시계 있죠? 스마트 시계 가지고 여기서 우리 생체 데이터 웬만한 거 재는데 맥박도 재고, 그걸 가지고 무슨 병에 걸릴 확률 같은 거 웬만큼 계산해내요. 그래서 확률이 얼마 이상 되면 당신 지금 위험하니까 빨리 가서 의사 만나서 알려주거든요. 이런 시대가 됐어요. 그런데 이게 꼭 환영할 일인가 논란이 많습니다. 이런 일 때문에 그래요. 이전에 1차, 2차, 3차 산업혁명에서는 항상 많은 일자리가 없어졌지만
더 많은 일자리가 생겼거든요. 그런데 다보스 포럼의 보고서는 경고합니다. 4차 산업혁명은 다를 것이다. 인공지능에 의한 생산성 증가는 너무나 커서 역사상 처음으로 어쩌면 사라지는 일자리가 더 많을 것이다. 충격적이죠. 우리 아이들이 살아갈 세상입니다. 준비해야 된다는 뜻이거든요. 여기 지금 통계까지 실제 냈습니다. 710만 개의 일자리가 사라지고 5년 내에 200만 개가 탄생한다. 500만 개가 없어진다는 뜻이에요. 그런데 어떤 일자리가 생길 건가를 또 분석했어요. 3위가 컴퓨터와 수학 관련입니다. 왜 수학이 나오죠? 인간 삶의 전 영역에서 거대한 데이터들이 창출되고 있습니다. 지난 2년 동안 휴대폰으로 세계에 있는 도처에서 있는 휴대폰으로 오고 간 데이터의 총량이 지난 2000년 동안 인류가 만들어낸 데이터의 총량과 맞먹습니다. 이 정도로 방대한 데이터들이 쏟아지고 있거든요. 근데 그 데이터로부터 의미를 읽어내고 결론을 끄집어내고 그 결과를 인간을 위해서 사용할 수 있는 이런 전문가들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나이팅게일이 이미 19세기에 데이터를 활용해서 그 시대의 패러다임을 바꿨잖아요. 죽을 사람을 살려냈잖아요. 지금 이 시대가 바로 그런 그 데이터에 대한 어떤 이해를 가진 그리고 해석해낼 수 있는 사람이 필요하다. 이게 수학적 자질이거든요. 그것만으로 안 그치고 이제는 많은 그 영역에서 그런 걸 가지고 상품을 만들어낼 거예요. 근데 그 상품들은 아주 방대한 데이터를 사용해서 만드는 복잡한 상품이라서 일반인들이 이해하기 힘들어요. 그 보험 상품도 그래요. 이제 점점 더 방대한 데이터를 사용하기 때문에 보험 상품도 앞으로 이해하기 더 힘들어집니다. 아니 왜 내가 쟤보다 더 내야 되는 거야? 월 보험료를. 이걸 일반인의 눈으로 일반인의 수준에서 설명할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 필요해요. 그래서 21세기에는 방대한 데이터에 숨겨진 뜻을 이해하고 그리고 그걸 다른 사람과 소통할 수 있는 그런 게 바로 그 21세기 인재의 소양이라는 거죠. 갑자기 수학이 좀 다르게 보이지 않나요? 그래서 미래를 위한 교육이라는 걸 우리가 생각해야 될 때가 됐습니다. 다시 나이팅게일을 돌아가 보면 야전병원에 가서 그 많은 병사들이 죽어나가는데 가슴 아프죠. 그리고 정말 마지막 가는 길을 위해서 정말 헌신적으로 봉사하고 근데 나이팅게일은 거기서 안 그쳤거든요. 데이터를 모으고 그 의미를 읽어내는 통찰력을 가졌잖아요. 그래서 21세기의 소양은 일단 역사에 대한 이해와 데이터의 숨은 뜻의 통찰이 중요하다. 역사를 이해하는 사람은 같은 실수를 반복하지 않아요. 인간이 하는 대부분의 일들은 역사에서 언젠가 있었어요. 그래서 역사를 아는 것이 중요합니다. 우리 아이들이. 시행착오를 하지 않도록 해주거든요. 그리고 데이터를 이해하는 게 중요합니다. 신문에 온갖 통계들이 쏟아져요. 모든 사람들이 자기 아전인수격을 이렇게 해석하고 자기 주장을 이게 정당화하는 데 씁니다. 어떤 게 주장이고 어떤 게 사실인지 구별하는 눈이 중요합니다. 우리 아이들이 그런 걸 배워나가야 됩니다. 교육은 이제는 지식 전수형으로는 안 되는 거죠. 핸드폰으로 검색하면 다 나오는데요. 게다가 이 다보스 보고서는 뭐라고 주장하냐면 같은 직업도 평생 동안 옛날에는 대학 때 배운 거 가지고 평생 먹고 살기도 하고 그랬거든요. 지금 앞으로는 같은 직업에서도 필요한 전문성이 계속 변해나간다. 한 번 배운 거 가지고 학교에서 배운 거 가지고 평생 먹고 사는 시대는 지났습니다.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새로운 트렌드가 나올 때 그걸 이해하고 배울 수 있는 능력이 중요하거든요. 결국 학교에서 가르치는 거는 맞춤형 교육은 정말 위험해요. 그 맞춤형 교육이 통하는 시기만 애들이 그걸로 먹고 살 수 있어요. 그 다음에 어떡하라고요. 학교에 맞춤형 교육 시키라고 하지 마세요. 그 시기 지났습니다. 유연성이 중요하죠. 그래서 우리 아이들이 입시에서 틀리지 않게 한 개 틀리면 등급이 주르륵 떨어지니까 실수 안 하기 전문가가 돼가고 있습니다. 이거 미래 시대에 별로 중요한 소양 아니거든요. 실수 안 하는 아이들은 모험도 잘 안 해요. 게다가 그 빠른 생각 맨날 반복해서 문제만 푸니까 그 틀을 안 벗어나잖아요. 토론도 요즘 중요하다고 토론도 많이 시켜요. 근데 토론도 항상 그 주제에서 못 벗어나요. 새로운 내용을 잘 안 가르쳐주고 그 안에서만 토론시키거든요. 아이들이 새로운 걸 모색하는 것 그리고 자기가 모색한 걸 가지고 어떤 문제를 해결해 나가는 것 그 통쾌함을 경험할 기회가 없습니다. 많은 아이들이 수학과 무관하게 살기로 결심하죠. 근데 중요한 것은 새로운 지식이 자기 삶에서 중요해졌을 때, 자기 직업에서 뭔가 필요한 게 생겼을 때 배워나갈 수 있는 능력이죠. 그래서 논리적 사고의 훈련이 중요합니다. 논리적 사고의 훈련은 평생 아이들한테 자산이 돼요. 새로운 거 배워나가는 힘이거든요. 수학교육은 수학자 길러내는 게 아니에요. 우리 아이 수학자 안 될 건데 웬 수학을 이렇게 어렵게 가르치느냐고 하시죠. 수학은 생각의 재료를 주고 그 재료를 버무리는 사고의 훈련 과정입니다. 수학 배운 거 사실은 나중에 잊어먹어도 됩니다. 그래서 문학의 나이팅게일, 경영학의 나이팅게일을 길러내는 게 수학교육의 목표지 수학자 길러내는 게 아니죠. 한국처럼 지금 반복해서 문제 풀기 하는 거 굉장히 위험합니다. 독이 됩니다. 똑같은 거 반복하다 보면 애들이 다 싫어하게 돼요. 수학을 좋아하던 아이들도 충분히 좋아할 만한 소양을 가진 아이들도 다 싫어하게 돼요. 수학의 적을 만들어내는 거예요.
저는 그래서 항상 강조하는 게 아이들한테 항상 수학이 탄생한 역사와 활용을 가르쳐 주자고 합니다. 아니 옛날에 미적분 이렇게 싫은데 뉴턴이 옛날에 천체 운동을 기술하려고 미적분 만들었다는 거거든요. 그 아이들 잘 몰라요. 안 가르쳐 줘서. 아, 이 미적분을 알면은 천체 운동을 안단 말이지. 인공위성 쏠 때 궤도가 어떻게 몇 킬로로 쏴야 되는지, 속도 얼마로 쏴야 되는지, 그래야 궤도 어디로 가는지도 계산할 수 있단 말이지. 이런 거 알거든요. 이유를 가르쳐 줘야 돼요. 배워야 되는 이유를. 어디다 쓰는지도 가르쳐 줘야 돼요. 심지어는 요즘은 무슨 뭐 월마트 같은 그런 데서 재고 관리할 때 다 수학 쓰거든요. 요즘은 기상 예측할 때 많이 씁니다. 빅데이터 수학 요즘 많이 나오고요. 크레딧 카드, 신용카드 뭐 번호 쓰는데 이거 누가 해커가 어떻게 낚아채면 어떡하지? 그런 거 보안할 때 수학 씁니다. 이런 것들 아이들한테 같이 가르쳐 줘야 돼요. 우리 교과 과정이 그냥 지금 문제풀이에만 국한되어 있는 건 상당히 위험합니다. 게다가 최근에 왜 많이 보셨죠? 교과 과정을 많이 줄인다고. 그런데 아이들이 논리적인 생각을 하고 토론을 하려면 최소한의 어떤 생각거리가 필요하거든요. 재료가. 이거를 너무 조금 주고 그 안에서만 이렇게 다람쥐 10바퀴 돌듯이 돌면 아이들이 생각이 그 틀을 못 벗어나요. 그래서 수포자 문제는 60만 명의 수험생을 한 해에 1년을 줄 세우는 제도에서부터 출발했죠. 현재로는 우리가 뚜렷한 해결은 없습니다. 어떻게 제도를 바꿔도 그 줄에 앞쪽으로 가려는 경쟁은 계속 나기 때문에 어떤 형태로든지 이런 현재의 문제들이 형식만 바뀌고 계속 나옵니다. 그래서 우리가 좀 진지하게 큰 틀을 봐서 제도를 지금 재정비해야 될 때입니다. 필요한 거는 지식의 양이 아니죠. 많이 알아도 적게 알아도 지식의 총량이 워낙 요즘은 많아지다 보니 개인차가 크지 않습니다. 중요한 것은 생각의 힘이고요. 우리 교육은 생각의 힘을 키우는 교육으로 가야 되고 그 아이들은 나이팅게일처럼 정말 중요한 질문을 하고 그것에 관해서 답할 수 있는 소양을 길러야 됩니다. 이러한 변화가 가능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제도적 변화가 필요한데요. 우리 교육과정이나 평가 방식에 이러한 변화를 담아내야 되는 거죠. 알파고가 우리의 스푸트닉이 되도록 우위기를 기회로 만들도록 지금 이 변화를 만들어낼 때입니다. 감사합니다. 이제 구글이 무인 자동차 만든다고 하는데요. 예. 무인 자동차가 사실은 이번 알파고랑 거의 같습니다. 작동하는 방식이. 네. 달리다가 옆에 차가 오는데 왼쪽은 또 다른 게 있고 여기서 어떻게 해야 되는지 이런 걸 결정할 때 이전에 그 주행 데이터 방대한 거 쌓아놓은 거 보고 거기서 비교해서 어떻게 할지 결정하거든요. 이런 방식을 어떻게 기존에 있는 거 그 방대한 거에서 원하는 걸 딱 찾아내고 제일 가까운 시나리오를 찾아내고 할 때 이제 수학을 쓰죠. 그것도 다 수학이죠. 우리 생활 속에 진짜 수학이 다 들어가 있네요. 근데 사실 저는 뭔가 수학자 하면 교수님 하면은 왠지 굉장히 예민하고 왜 영화 속에서도 약간 그렇게 그려지지 않나요? 그렇지. 그런 이미지를 생각했는데 뭔가 부드러우시고 여유 있는 모습이거든요. 그런 어떤 수학자에 대한 이미지는 좀 편견인 건가요? 다분히 편견이라고 생각합니다. 사실은 조금 괴팍한 분들도 있죠. 이게 수학의 문화하고 관계가 있는데요. 실험실 학문이라는 게 있잖아요. 실험학문. 실험학문은 보통 실험실에서 승부를 보죠. 네. 자기 생각이 맞는지 거기서 점검하고 아니면 난관에 부딪혔을 때 그 난관을 실험실에서 돌파하잖아요. 수학자들은 어디서 돌파하죠? 이런 질문 받거든요. 실험실 없는데. 네. 수학자들끼리 모여서 그러니까 워크숍을 하든 뭘 하든 모여서 자기 생각을 다른 사람들에게 보여주고 공격받고 그걸 막아내면서 자기 생각을 정교하게 만들어 나가거든요. 그러니까 수학자들이 과학 분야에서 가장 소통을 많이 하는 사람들입니다. 소통. 그래서 여행도 제일 많이 합니다. 모든 과학 분야에서. 왜냐하면 다른 사람들 만나야 되니까. 누군가가 그런 얘기를 들었어요. 수학은 인문학이다. 네, 역사적으로 수학이 과학으로 분류된 건 20세기 와서입니다. 오히려 그 철학에 더 가깝게 여겨졌죠. 2000년 동안. 예. 저도 수학자가 나오는 영화로 그 뭡니까? 굿윌 헌팅. 굿윌 헌팅. 굿윌 헌팅인가? 네. 거기서 보면은 청소부 주인공이 아주 그냥 쉽게 풀어내잖아요. 네. 이게 실제로도 가능합니까? 역사적으로 몇 번 그런 일이 있었죠. 그 영화에서는 마침 제가 좋아하는 배우가 맷 데이먼이 나오는 영화라서 저도 좋아하는 영화인데요. 저도 좋아합니다. 네. 역사적으로도 옛날에 교육을 받지 않은 인도 출신의 라마누잔이라는 분이 라마누잔. 네. 20세기 수학사에 길이 남을 업적들을 많이 남겼습니다. 또 대학 교육은 전혀 못 받았고. 네. 그런데 영국의 그 하디라고 하는 수학자가 이분의 그 수학적인 능력을 알아보고 영국에 초청해서 수학 연구를 하게 해줬거든요. 오히려 정규 교육을 안 받은 사람이 수학적 재능이 더 뛰어난 경우가 자주 있습니다. 그 영화는 사실은 굿윌 헌팅은 전 그 영화를 보면서 이게 라마누잔 영화인가 보다 이런 생각도 했습니다. 타고나야 되나 봐요. 예, 태어날 그렇죠. 때부터 수학적인 어떤 능력이 있어야지만이. 그런 사람들도 있고. 네. 그리고 아주 보통의 지능으로 수학자가 된 분들 중에도 그분들이 정말 크게 기여하는 또 분야가 있습니다. 많이. 네.
또 영화 다른 영화 얘기를 해보면 뭐? 뷰티풀 마인드에서도 존 내쉬라는 수학자가 등장을 하는데 그 영화를 보면은 굉장히 이제 수학에 대한 어떤 스트레스라고 해야 될까요? 정신분열적인 모습을 보이게 되잖아요. 그 잔네 씨는 사실 그 정신병 때문에 평생을 고생하셨죠. 그 영화가 그런 걸 극복하는 이야기를 다루고 있는데요. 이분이 80년대에 이제 노벨 경제학상을 받았습니다. 경제학자가 아니거든요. 그냥 자기 수학과 프린스턴에서 박사과정 때 했던 논문을 30몇 년이 지나서 경제학에서 그동안 너무나 많이 써가지고는 경제학상을 줬어요. 노벨상을. 그 사이에 많은 우여곡절이 있었고 아마도 그 집안에 그 유태인 그 집안에 그 많은 그런 병이 많다고 합니다. 하지만 그 노벨 경제학상을 받으면서 평생의 어떤 끌리는 느낌? 그래서 오히려 치유가 되고 그러면서 그 뒤에 굉장히 많은 수학계에도 기여를 더했습니다. 현존하는 세계 최고의 천재 수학자는 누구를 꼽습니까? 지금 현재? 네, 개인차가 뭐 있겠습니다만 견해 차이가. 저는 테렌스 타우라고 생각합니다. 현재 UCLA의 교수죠. 이분이 기네스북에 현재 올라가 있는 세계 최고 IQ를 갖고 있죠. 221인가요? 221이요? 이거 뭐 신발 사이즈 아니에요? 아니 이게 어떻게 IQ일 수가 있는 건가요? 그렇죠. 근데 제가 이분을 여러 번 뵀는데요. 정말 놀라운 건 보통 사람은 그 정도 IQ를 갖고 있으면 아마도 그냥 문제 푸는 기계일 거다. 네. 딱 문제 좀 풀고 이럴 거라고 생각하는데 이분은 정말 철학적인 깊이가 깊습니다. 문제 풀어내는 거에 그치지 않고 그 문제의 의미와 그것들이 우리가 우주를 보는 시각에 어떤 영향을 주는지까지 해석하거든요. 또 이분이 한국과도 인연이 많습니다. 부인이 한국 분이고. 그래요? 네, 네. 그래요? 오, 원더풀. 그래서 한국에도 몇 번 오셨었어요. 예. 네. 그래서 수학자들 간의 농담 중에 이런 어떤 농담이 있냐면요. 정말로 당신이 평생에 풀고 싶은데 못 푸는 정말 어려운 난제가 있다면 그 문제를 푸는 제일 좋은 방법은 예. 테렌스 타우가 그 문제에 관심 갖게 하는 것이다. 그 문제에 관심 갖는 순간 풀 거니까. 천재네요, 그만큼. 근데 교수님 고향이요 부여라고 들었거든요. 부여예요? 네, 부여에서는 그럼 가장 수학을 잘하는 학생이었나요? 아, 맞아 못하면 제가 친구들한테 혼나는데요. 네. 네, 수학을 좋아하는 학생으로는 아마 뭐 서열 1, 2에 있지 않았을까. 잘 했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야, 고1 때 교수님의 인생을 뒤흔들 만큼 큰 인물을 만나게 됐답니다. 누군가요? 궁금하죠? 제가 고등학교를 이제 시골에서 부여에서 다니지 못하고 이제 유학을 갔습니다. 공주로 갔어요. 그래서 제가 공주 사대 부여에서 공부하는 유학이에요. 아 유학이죠. 시골에서는 유학인가? 그 정도면 큰 유학이죠. 그래서 이제 공주 사대 부속 고등학교라는 곳을 갔는데요. 그래서 이제 나도 좀 영어를 잘해봐야지. 그래서 영어로 된 원서를 한번 읽어봐야지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열심히 원서 날 보다가 전기를 찾았는데 아인슈타인 전기였어요. 제 느낌이 딱 맞았네. 네. 그래서 아인슈타인 전기를 그때는 그냥 영어 공부한다고 생각하고 읽었거든요. 그걸 읽고 나서 그 뒤로 뒤도 안 돌아보고 난 물리학자가 될 거라는 거 의심해 본 적이 없습니다. 그냥 난 물리학과를 간다고 생각했죠. 예. 그러면은 그 아인슈타인 전기를 읽고서 딱 이제 수학과 물리학을 해야겠다라는 생각을 하신 그 건가요? 당시 수학도 생각도 안 했고요. 그냥 물리학자가 물리학. 되리라 이렇게 생각했죠. 사실 그 나이 때는 감수성이 강해서 정말 아주 작은 그런 그 경험이 인생을 바꾸거든요. 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아인슈타인이 어떤 면이 좋았을까? 저 같은 경우는 박사 받고 이분이 취직을 못했어요. 아인슈타인이. 왜냐하면 훌륭한 물리학자도 아니었던 거예요. 예. 그래서 이제 특허청에 그냥 공무원으로 취직했거든요. 그래서 특허청에서 주경야독을 했죠. 낮에는 일하고 밤에 이제 연구를 했는데 그러면서 결국 이제 상대성 이론을 만들어내거든요. 근데 그 주경야독의 모습이 너무 그 학문에 대한 어떤 진정성 같은 게 너무 뭐 멋있었어요. 네. 그러니까 그 아이들한테 어필하는 모습은 부모님도 미리 예상하기 힘들어요. 어떤 게 아이의 인생을 바꿀지는. 그래서 여러 가지 가능성을 자꾸만 보여주는 게 중요합니다. 근데 고1 때 이제 이게 웬일입니까? 자퇴를 하게 됩니다. 고1 때요. 왜 그런 거예요? 그 당시에는 나름대로 독서에 이제 책을 읽는 것에 꽂혀 있었어요. 정말로 책을 가리지 않고 많이 읽었는데 당시 제가 지금도 기억하는 그 함석헌 선생님 책을 제가 그 당시 많이 읽었어요. 네. 그분이 잡지를 그 당시 내실 때인데 시아의 소리라는 거길 보다가 어떤 게 나오냐면 연세가 많이 드셨는데 그 독일의 프랑크푸르트 학파의 철학을 이제 공부하기 위해서 몇 분들이 모여서 독일어를 공부하기 시작해요. 언어를. 그 나이에 책을 읽겠다고 새로운 언어를 공부하는 그런 게 너무 신기한 거예요. 그래서 저분들도 저렇게 책을 읽는데 이 젊은 사람이 책을 정말 그래서 모든 책들을 읽기 시작했는데요. 학교에 다니면서 책을 읽는 게 어렵더라고요. 책에 빠져서 그 자퇴를 하게 된 거네요. 부모님은 반대 안 하셨어요? 반대 많이 하셨죠. 그래서 아주 뭐 한동안은 정말 집안 분위기가 아주 좀 안 좋았습니다만 뭐 이해해 주셨고요. 네.
교수님의 학창 시절에는 그러면 공부를 열심히 하는 그런 학생이셨나요? 뭐 야자도 꼬박꼬박 하고 네. 선생님 말씀도 잘 듣고. 어쨌든 제가 뭐 놀긴 논 건 아니고 열심히 책을 읽었기 때문에 선생님들께서 많이 배려는 해주셨고요. 전 평생에 그때 그 책을 많이 읽은 것들이 제 평생의 제 자양분이 됐다고 생각합니다. 네. 오히려 대학을 1년 일찍 들어가셨대요. 네. 그리고 고등학교를 졸업 않고 가능하네요. 그것도요, 서울대 물리학과를 들어가셨습니다. 그 당시에 서울대 물리학과는요, 의대보다 커트라인이 높았대요. 어떻게 공부하면 가는 거예요? 저는 그 당시에는 이제 아인슈타인에 빠졌기 때문에 아인슈타인이 되리라는 걸 의심한 적이 없고 따라서 물리학과를 지원하는 건 너무나 당연했고 딴 생각을 해본 적은 뭐 그래서 그냥 우연히 재수가 좋아서 예, 대학을 갔습니다. 우리도 좀 수학에 가까워져야겠다, 이런 생각이 지금 드는데. 굉장히 재밌어지고 네, 재밌게. 흥미로워지네요. 어떻게 해야 좀 저희가 평소에 일상생활에서 수학과 좀 친해질 수 있을까요? 요즘은 수학의 책들이 참 많이 나오고요. 영화도 많습니다. 그다음에 TV에도 그 프로그램이 그 넘버스라는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TV에 미국에서 미드인데요. 그러니까 그런 프로그램들 나오면 매 에피소드에 상당히 깊이 있는 수학이 한 개씩 꼭 나옵니다. 저는 이런 것들을 보면서 범인들 잡을 때 CCTV에 영상 흐린 거를 쫙 선명하게 하는 거 이런 거 다 수학을 쓰는구나. 그런 거 보면서 친해지면 그런 거를 이제 찾아도 보고 수학이라는 게 이걸 갖다 어디다 쓰는지를 알면 굉장히 재밌어요. 교수님에게 수학은 한마디로 뭘까요? 저는 수학은 아름다움이라고 생각합니다. 역시 미학. 네. 도저히 말이 안 돼. 수학이 아름다움. 네. 기본적으로는 대칭성이나 조화를 표현하고 네. 그런데 게다가 심지어 유용하기까지 하니 네. 이런 걸 아름다움이라고 부르는 거죠. 오늘 수학에 대한 이야기 참 흥미롭고 새로웠습니다. 네. 수학이 산업을 바꾸고 또 미술이나 음악에서도 역할이 많다는 걸 알면은 이게 수학을 공부하는 데 있어서 좀 네. 더 흥미를 갖게 되지 않을까? 수학은 어려운 거라고만 생각했는데 아니군요. 아름다운 것이라는 거를 오늘 정말 감명 깊게 느끼고 가는 것 같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드립니다. 대단히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오늘 또 함께해 주셔서 고맙고요. 저희는 다음 주 시간에 찾아뵙겠습니다. 그참에 토크해 주겠습니다.